살면서 가장 어려운 관계는 다름 아닌 가족 안에서의 관계인 것 같아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오늘은 가족의 이모저모가 담긴 이야기로 출발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들어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톡톡사연 나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여러분과 같은 톡톡사연 애청자인데요. 우연히 접하게 된 톡톡사연에 빠져든 뒤로 어느덧 2년이 훌쩍 지나 있었더라고요. 제 사연이 소개된다면 정말 재미있는 추억이 될 것 같아 더 늦기 전에 제가 겪은 이야기를 적어서 보내봅니다. 저는 서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저를 별로 안 예뻐하셨거든요. 제가 타고난 외모가 귀엽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외모는 유전을 받는 건데 제 잘못은 없건만 이 부분은 많이 억울하네요. 어쩌면 제가 아들일 거라 기대하셨는데 딸로 태어나서 실망하셨을 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일지도 모르고요. 이상하다. 아니 그때 분명히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께서 내 꿈에 나오셔서는 나한테 고추밭을 선물해 주시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철석같이 아들일 거라고 믿었지. 아유, 내 팔자야. 병원에서 애둘러 분홍색이 잘 어울리겠네요. 이렇게 말했을 때도 당신은 그 얼토당토하는 꿈 얘기를 들먹이면서 절대 아니라고 병원에서 뭔가 착각한 거라고 그런 헛소리나 했었죠. 그런 황당한 소리 믿었던 내가 바보네요. 어렸을 때 엿들었던 두 분의 대화는 두고두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 위로는 오빠가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오빠는 선천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좀 있어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기 때 수술을 이미 한번 받았었고 그 후에 다시 또 수술을 받았었다고 해요. 돈도 돈이지만 외동이라 외로운데 아프기까지 한 오빠가 친정 부모님은 신경 쓰이셨나 봅니다. 양가 어른들도 아이를 하나 얼른 더 갖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그랬었다네요. 하나뿐인 아들이 아픈 실정이었으니 부모님은 건강한 아들을 간절하게 원하셨어요. 둘째를 가지기로 마음을 먹으셨더니 희한하게 임신이 잘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를 가지기 힘든 것인가 싶어서 두 분이 거의 포기하려고 하셨을 때 드디어 뱃속에 생명이 들어섰죠. 이렇게 어렵사리 찾아온 걸 보면 반드시 아들일 거라고 다들 주변에서 그렇게 바람을 넣었대요. 특히 친정아버지는 웬 꿈 이야기를 들먹이시면서 거의 확신을 하셨었고요. 그러나 태어난 건 저였습니다. 딸이었죠. 그다지 썩 환영받지 못한 채로 태어났다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일까요? 발랄해야 할 어린 유년 시절에 전 의기소침해지게 일수인 아이였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며 늘 목말라하는 아이였죠.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애를 썼었고요. 하지만 그런 노력 없이도 제가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미 타고난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제 오빠였습니다. 건강 문제로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놀이를 할 때 거기에 끼지 못하기 때문인지 오빠는 그런 것에 불만을 품었고 곧잘 예민하게 굴었지요. 전 오빠의 심심풀이 땅콩이자 화풀이 대상이었습니다.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기집애가 어디 하늘 같은 오빠 앞에서 눈을 그렇게 치켰어. 함부로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기저귀 차고 아장아장 기어다닐 때 난 이미 한글 공부를 마쳤어. 너보다 내가 밥을 수백 수천 공기는 더 많이 먹었으니까. 분명하게 그 차이를 알고 살아라. 알았냐? 알았어. 앞으로는 오빠 앞에서 눈 위로 뜨지 않을게. 미안해. 아유,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고 황당한 게 오빠의 태도였네요. 하지만 어렸기 때문에 전 그 기세에 눌려서 꼼짝 못했습니다.
애기 소침하게 눈만 굴리며 고개를 끄덕여야 했죠. 괜히 말대꾸를 했다간 오빠가 부모님께 다 이를 테고 부모님은 그럼 무조건 저를 크게 혼내신다는 걸 다 알았거든요. 경험으로 다 습득한 뒤였으니까요. 제가 기억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어린 과거입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어찌할 수 없는 거겠죠. 그렇기에 저는 지금 제가 온갖 개고생을 다하며 살아왔던 지난 과거를 치욕스러워하고 슬퍼하기보다는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랍니다. 놀랍게도 전 사춘기에 접어들며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제대로 겪어버렸거든요. 머리가 점차 자라면서 제 눈에는 오빠가 너무 허황되어 보이는 거예요. 간신히 전문대 턱걸이나 가능해 보이는데 웬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은 기본으로 갈 수 있다면서 떠들어대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 그런 오빠를 든든하게 여기며 이런 방구 없이 항상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의 모습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돈 없다고 한숨이나 자주 쉬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제가 학교 준비물 살 돈이 필요하다고 말만 꺼내고 인상 팍 쓰면서 왜 또 필요하냐? 너 거짓말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이 오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셨거든요. 전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은 꿈도 못 꾸었고 교무실 앞에 쌓여있는 교사용 문제집들을 주워다 그걸로 공부를 했었지요. 그럼에도 제가 오빠보다 공부를 더 잘했습니다. 사춘기 방황이 시작되어서 요란한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았지만 그럼에도 학교 성적은 제법 나왔고 오빠는 대학 입시에서 망했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 오빠가 벌이는 모든 행동이 천국처럼 여겨졌던 것은요. 오빠는 전문대에 진학했고 부모님은 명절 같은 때 친척들끼리 모이면 대학 얘기해서 입을 꼭 다무셨습니다. 자식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 어깨에 힘을 주고 계셨던 외삼촌께서 어느 날 문득 저를 발견하시더니 물어오셨어요. 성직이가 그 정도면 성현님 볼 필요도 없겠네. 고등학교는 잘해봤자 어줍잖은 인문계 턱걸이 학교로 갈 텐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미용고등학교라든지 그런 곳을 알아봐라. 빨리 진로 정하고 기술 배우는 게 앞날에 훨씬 도움되는 거야. 너 지금 반에서 몇 등이나 하냐? 그러자 부모님께서는 시큰둥하게 저를 바라보셨죠. 외할머니 댁에 모여있던 다른 외가 친척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늘 구석탱이에서 오기 싫은 곳에 억지로 끌려왔던 티를 숨기지 못하며 지루하게 있던 제가 주목받은 적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외삼촌을 향해 그래도 꼴찌는 안 하는 걸로 안다라는 식으로 투덜거리셨습니다. 그 소리 듣고 제가 피식 웃으면서 말했죠. 저 지난 시험 때는 3등 했어요. 뭐? 네가 3등이나 한다고? 성현이가 반에서 3등씩이나 해? 이거 사실이냐? 학원도 전혀 안 다니고 집에서 공부도 안 한다고 하던데 놀러 다니느라 이 녀석아. 요새 사고 많이 치고 있다면서. 근데 성적이 그 정도로 나왔어? 학원에 보내줘야 가죠. 집에 돈 없대요.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것도 맞고 그만큼 공부도 많이 안 하는 것도 맞는데 성적이 그 정도로 나온 것도 맞아요. 허,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이네. 성현이가 이 정도로 공부머리가 있을 줄을 처음 알았네. 성직이한테 기대할 게 아니라 성현이한테 애당초 기대했어야 되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던 거구만. 학원 하나 보낼 돈 없다는 말은 애한테 좀 너무했네. 외삼촌이 너스레 떨자 다들 저희 부모님을 향해서 애 학원 좀 보내라며 한마디씩 날렸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제가 성적이 그 정도로 나오는 줄 몰랐다는 황당한 말씀을 하셨지요. 자식한테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중학교 다니는 딸의 성적표조차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일까요? 당사자인 저조차도 씁쓸했으니
다른 분들이 듣기에는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친정엄마는 많이 민망하셨는지 요새 집에 돈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중학교 때 반짝 잘했다가 고등학교 가서 망하는 애들 많다면서 제가 잠시 운이 좋아 요행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두둔해 주시면 하늘이 두 쪽 나기라도 하는 것인지 친정엄마의 횡설수설 앞에서 저는 침울해졌습니다. 그때 외삼촌이 겸연쩍게 헛기침을 하며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수민이를 봐라. 워낙 기본적으로 애가 영특하니까 대학도 잘 갔잖아. 성현이도 혹시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거야. 반에서 3등이면 충분히 잘 나오는 성적이라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어느 정도 잘할 거라고 기대해봐도 되는 거고. 성현이 네 생각은 어떠냐? 공부가 적성에 맞아? 그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본 건 아니라서 적성에 맞는진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요, 외삼촌. 저 반에서 3등을 한 게 아니라 전교에서 3등 한 거예요. 전교 3등? 성현이 네가 전교권 성적이었어? 모두가 놀랐습니다. 전 원체 그 정도의 성적은 내왔기 때문에 하나도 새롭지 않았는데 그게 꽤 놀랄 만한 수치였다는 것을 모두의 반응을 보고 깨달았죠. 깜짝 놀라서 얼어붙으신 부모님의 얼굴과 넋이 나간 오빠의 표정을 보는 건 제법 즐거운 기분이었네요. 그날 이후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전 부모님이 등록해준 수학 전문 학원을 바로 며칠 뒤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학 과목에서 성적이 좀 약했거든요. 수학만 조금 더 괜찮게 봤어도 전교 1등이었을 성적이라는 것을 아신 부모님은 어안이 벙벙해지셨고 저를 학원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라든가 하여간에 사과 비스무리한 어떤 것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그러신 분들이었어요.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해 뱉으면 세상이 무너진다고 믿는 분들이셨습니다. 오빠는 저를 향해 그래봤자 대학 못 가면 땡이다라고 악담을 퍼부었어요. 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적이 있다고 그런 못된 태도를 보인 것인지. 근데 제가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전 타고난 성종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환경이 저를 그렇게 만든 것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남이 저를 짓밟으려고 하고 비웃으면 반드시 그걸 갚아주고 보란듯이 해내겠다는 심리가 무척 강한 아이였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올라갔더니 공부머리도 타고났고 집안의 재력마저 타고난 소위 괴물들이 즐비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안에 별거 아니었죠. 그래서 1학년 땐 약간의 방황도 했고요. 친정 집안이 잘 사는 건 결코 아니었으니 별로 예쁨 받는 자식도 아닌 제가 큰 지원을 요구할 수 없어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을 여러 개 다니거나 과외를 받지 못했습니다.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저를 마음 다잡게 만들었던 요인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오빠였어요. 친정오빠가 저를 향해 너는 대학 입시를 망칠 것이라고 못된 말을 했었거든요. 자기가 실패했으니 저도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를 불타오르게 만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를 비우는 오빠의 얼굴과 저를 향해 그럼 그렇지 하며 실망하는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명문대로는 단연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학교에 당당히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해낸 것이었죠. 외가는 물론이고 친가를 뒤져봐도 저보다 대학 잘 간 경우는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학벌주의 맞더라고요. 제가 명문대에 들어가자 친정 부모님은 콧대가 높아지셨거든요. 그리고 그제서야 저를 인정해 주셨고요. 내가 옛날부터 이렇게 될 거라 예상했었다. 우리 집은 아들보다 딸이 기둥이 될 거라고 그런 예감이 진작에 들었었지. 그런데 결국 딱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 딸 성현아, 정말 장하다. 누가 뭐래도 역시 내 딸이야.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딱 그런 짝이네. 네가 설마 니 대학까지 잘 들어갈 줄은 몰랐지. 덕분에 내가 요새 사람들하고 자신 얘기하는 게 즐거워졌어. 앞으로도 우리 성현이 파이팅이야. 기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원한 아픈 손가락이 오빠였다는 겁니다. 언제 몸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인지 취업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다 건강 이상이 왔어요. 그러자 부모님은 당장 오빠에게 갓 들어간 직장을 그만두고 쉬라며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웃긴 건 오빠가 그 소리 듣자마자 당장 일을 때려치웠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학기가 끝날 때마다 장학금은 못 받았어? 왜? 이런 질문이나 하셨으면서 제가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오빠는 잘하지 못해도 괜찮은 것이더라고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저의 취직 자리에 이런저런 혼수를 두시면서 몸이 힘들어도 돈을 어쨌든 더 많이 주는 곳에 가야 한다며 열변을 토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제가 머릿속에 이 사실 한 가지를 영원히 각인시켰습니다. 아예 기대를 하지 말자. 부모님께는 기대하면 안 되는 거야. 기대하는 쪽이 이제부턴 바보 천치인 거야. 그런 다짐으로 제 자신을 무장시켰어요. 그러자 더 이상 부모님이 저에게 어떤 강요를 하시든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더라고요. 취업하고 나서도 그냥 기본적인 할 도리만 해드렸어요. 독립은 진작에 했죠. 부모님은 저에게 어쩜 그렇게 정남이 떨어지게 행동하냐면서 잔소리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통화도 잘 안 하게 됐고요. 어쩌다가 저를 애타게 찾으실 때면 반드시 그 용건은 돈이었습니다. 돈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친정아버지가 아직 정년퇴임 이전이었기 때문에 웬 돈이 부족한 걸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오빠 때문이었습니다. 오빠 결혼시키는 것에 돈 좀 보태라고 그 밑밥을 미리 까신 것이었어요. 새언니는 얼굴이 예쁘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지가 아주 참했고요. 그런 신부감이 왜 오빠 같은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했냐고요? 왜냐하면 새언니는 집안이 콩가루도 그런 콩가루가 없을 지경이었고 본인은 공부에 전혀 뜻이 없어 고졸이었으며 능력이 없으니까 매번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들러붙어 살아온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걸 숨기지도 않고 자랑스럽게 밝혔다는 게 가장 기함할 대목이었고요. 그런 며느리감을 쉽게 반길 아들 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 친정오빠가 누구인가요? 태어났을 때부터 아프게 태어나서 부모님의 영원한 아픈 손가락으로 등극한 인물이었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물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부모님이 오빠에게 가진 죄책감은 대단했거든요. 오빠가 새언니와 결혼하고 싶다고 미친 듯이 졸라댔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을 실천하며 결국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새언니는 31살이 되도록 모은 돈이 1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통장에 정확히 83만 원이 있었죠. 아, 그런 분을 새언니로 맞아야 한다니 안 내켰어요. 심란해진 저는 아주 오랜만에 사촌 언니를 만난 자리에서 결혼이란 주제를 꺼내보았어요. 참고로 이 사촌 언니는 외삼촌의 딸이며 이때 이미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는 상태였답니다. 그리고 저는 사촌 언니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꽤 듣게 됐었죠. 성현아, 내가 너한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 하나만 할게. 결혼을 안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렇지만 만약에 할 거라면 돈 많은 놈이랑 해. 능력 좋은 놈하고 결혼해. 집안일도 안 하고 육아도 못할지라도 본인이 돈이 많아서 자기 와이프한테 돈 빵빵하게 쥐어주고 가사 도우미 24시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놈이라면 그 놈은 아주 좋은 놈이야. 그러니까 돈 많은 놈하고 해.
근데 돈 많은 놈 찾기가 만약에 힘들잖아? 그러면 무조건 가정적인 놈하고 하면 돼. 자기 일보다 가정이 무조건 1순위인 그런 남자를 찾아. 가정 환경 보면 답 나오잖아. 잘할 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우쭈쭈 잘한 놈이면 탈락이고, 집안 청소하고 설거지하면 잘한 놈이면 합격이야. 그때 사촌 언니의 눈은 공허함과 광기가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불행한 결혼이 불러온 참사가 이토록 엄청난 것이라니 전 막연하게 경각심을 가졌었죠. 그리고 이때 결심했어요. 친정오빠의 결혼에 찬성표를 던져주기로요. 사촌 언니와 만나서 대화를 나눴던 그날 저녁에 곧장 친정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대견하게 커서 자기 오빠 심정도 이렇게나 잘 헤아려 주는구나. 성현아, 잘 생각했다. 우리가 성직이 녀석 뒤에서 받쳐주고 응원해주자. 가족이잖아. 네, 아버지. 가족이고 제가 동생이니까 오빠의 뜻을 열심히 응원해주려고요. 저는 순순히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두 분이 아주 반색을 하셨지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슬그머니 본론을 꺼내주셨어요. 매사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 그것은 바로 돈이었죠. 네가 취업 가동 시에 아주 싸가지를 밥 말아먹고 부모도 모르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던지. 그런데 네가 정신을 차린 모양이구나. 그래서 얼마나 해줄 거야? 너 돈 좀 모아둔 거 있지? 제 형편 되는 만큼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슬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나이라서 많이 못 내놔요. 돈이 어디에 좀 묶여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따로 묶어둬야 여차하면 나중에 두 분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시더라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죠. 그건 듣고 보니 그렇구나. 아, 그리고 전 제가 결혼할 때 제가 오빠한테 해주는 것만큼 오빠한테서 받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럼 저만 너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빠 결혼에 돈을 내놓는 대신에 뭐 하나 약속받을 수 있을까요? 약속? 뭔 약속? 네가 그런 소리 하는 애가 아닌데 뭔 내용이길래 그러냐? 별건 아니고요. 엄마 제가 나중에 결혼한다고 하면 무조건 그 결혼에 찬성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견례 자리가 열린다면 거기서 제 흉도 보지 마시고요. 내가 네 흉을 왜 봐? 넌 나를 대체 뭘로 하고 그런 말을 하니? 너 진짜 웃긴다. 네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든 말든 나는 그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할 테니까 그까진 약속이라면 100번도 더 해줄게. 한 입으로 두 말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친정 부모님인 것을 전 알고 있었기에 약속을 단단히 받아봤습니다. 친정오빠와 새언니는 무사히 결혼을 했지요. 제가 현금 500만 원을 내놓았고 따로 전자레인지를 사주었어요. 그런데 친정오빠는 고맙단 소리 한 번 안 하고 입만 대빨 나왔었죠. 못해도 1,000만 원은 턱하니 내놓을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너 이것밖에 안 되는 애였냐? 깔끔하게 무시해줬습니다. 제법 신축 건물의 투룸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세연이란 사람은 아파트에 살고 싶다면서 투정이나 부렸어요. 자기 친정의 원조를 전혀 못 받았고 83만 원만 달랑 두고 결혼했으면서 그런 소리나 해댔습니다. 그런 새언니를 향해 친정오빠는 허세를 부렸고요. 2년 전세 기간만 끝나봐. 그때는 우리 아파트로 입주해 사는 거야. 2년 뒤에 청약 당첨이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로또 당첨 예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그런 황당한 허세를 믿으며 새언니는 기뻐했고요. 어처구니 없는 두 사람의 모습에
전 결혼을 미뤄주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결심은 옳은 것이었죠. 사촌 언니의 절절한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친정 오빠와 새언니의 결혼은 서로에게 지옥을 선사해 줄 게 뻔했습니다. 오빠,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어떻게 굴어왔는지 난 안 잊었어. 내가 오빠보다 잘 풀렸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갚아준 거 아니니까 이제야 제대로 갚아주는 셈이야. 그리고 새언니, 실컷 제멋대로 인생 살다가 더 늦기 전에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나이가 되니까 어디 호구 같은 놈을 물어서 결혼을 해치울 생각이었나 본데 노력 없이 살아온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될 거예요. 제 예상이 적중하는 건 정해진 수음과도 같았습니다. 새언니는 생활력이 조금도 없었고 그런 주제에 사치는 하고 싶어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런 걸 받아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친정오빠는 점점 허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새언니에 대한 콩깍지가 벗겨지고 있던 때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고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었죠. 아기가 태어나자 새로운 지옥이었습니다. 새언니가 살뜰하게 육아하는 살림꾼이 전혀 아니었고 아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활을 못한다며 투덜대는 사람이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은 몸은 건강이 안 좋아졌고 친정오빠는 친정 부모님 댁으로 피신하는 나날이 잦아졌습니다. 새언니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았죠. 친정오빠가 평생 안 해본 집안일을 어떻게 계속 꾸준히 하겠어요? 결국은 다 새언니의 몫이 되었어요. 육아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니 결국 새언니는 독방 육아에 시달렸죠. 친정오빠가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었기에 어린 아기를 품에 안은 채로 새언니는 아파트로 갈 수 없는 현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친정 부모님은 아들 며느리 부부의 작태에 두통을 알아대셨고 두 사람 대신에 아기를 보느라 곧 정신이 없어지셨습니다. 그러다가 이혼 얘기가 나왔고 서로 아기는 빼앗길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이혼이란 것도 지지부진해졌습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어가는 결혼 생활이었어요. 친정오빠는 결혼하고 나서 2년 사이 농담이 아니라 정말 12년은 늙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머리에 새치도 나기 시작했거든요. 두 사람이 그렇게나 하고 싶어 했던 결혼에 찬성표를 던지며 도움을 줬을 뿐인데 네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보고 기분이 싱숭생숭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남편감을 골랐습니다. 반드시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없었고요. 다만 괜찮은 상대가 나타난다면 이런저런 것들을 따져본 후에 결혼으로 가도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나타났던 거예요. 정말로 괜찮은 남편감이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그쪽에서 저에게 먼저 들이댔어요. 남편은 네로라는 기업에 다니고 있는 재원이었습니다. 대학은 외국에서 학위를 땄고요. 시댁은 지방 시골의 땅을 꽤 가지고 있어 아주 부유하진 않아도 돈 걱정은 딱히 안 해보고 산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지내셨던 분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전업주부로만 사시다가 자식들이 다 성인이 되자 그때부터 작게 농사를 시작하셨고 그게 점차 커졌습니다. 원래 시어머니께서는 농사를 꾸준히 먹고 살던 집안의 분이라고 하시더군요. 시아버지께서 정년 퇴임을 하신 이후론 농사에 함께 몰두하셨고요. 두 분이 직접적으로 노동을 많이 하시기보다는 사람을 써서 부리셨지만 그래도 농사는 농사였기에 땀 흘려가며 지내시고 계셨어요. 자식을 셋 보셨는데 둘째인 제 남편이 가장 잘 됐어요. 첫째인 아주버님은 공부를 항상 그저 그렇게 하시다 중소기업에 들어가셨는데 결혼하신 이후로는 갑자기 몹쓸병에 걸리셔 사달이 나셨죠. 그 병은 바로 사업병이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망했고 또 시작하셨다가 또 망했고
주변의 만류에도 다시 한번 도전하셨다가 다시 한번 더 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시부모님을 도와서 농사일을 거들기 시작하셨죠. 참고로 형님은 친정의 가업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수리센터에서 종종 나가 일을 하셨어요. 삼남매의 막내가 시노이였죠. 의대를 가겠답시고 삼수까지 했다. 끝내 실패했고 꽤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으나 이 길은 자기의 길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자퇴하였고 외국 대학을 다니려고 준비만 2년 하다 결국 때려치웠고 결국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분이 운영하시는 출판사에 낙하산으로 들어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댁 식구들 속에 이 존재도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키우시는 강아지가 남다른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었거든요. 하얀 털에 까만 눈, 까만 코를 가진 귀여운 말티즈 종이었습니다. 이름은 뽀삐였고요. 처음 봤을 때 7살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 뽀삐를 품에 끼고 사셨는데요. 뽀삐를 10번 부르시면 그 중에서 5번은 호칭이 뽀삐가 아니라 내 새끼였습니다. 뽀삐를 위한 소재 간식이 집에 즐비했으며 강아지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입히는 옷은 최소 20벌이 넘어 보였어요. 심지어는 강아지용 신발도 있었고 강아지용 우비도 있었으며 강아지용 모자와 선글라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어머니께서는 유난 떠시는 분이었죠. 뽀삐가 밤에 어두울까봐 집에 불을 다 끄지도 않으셨고 전용 무드 등을 설치하셨을 정도였거든요. 강아지가 마치 사람 아기처럼 타고 다니는 일명 개모차도 3대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유난히 되신 건진 제가 알 길 없었으나 덕분에 제 첫인상을 좋게 남길 수는 있었죠. 네가 뽀삐구나.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귀엽다. 안녕? 앞으로 잘 부탁해. 시댁에 처음 갔을 때 제가 그렇게 인사했더니 뽀삐가 저를 무척 반기면서 배를 까디집었거든요. 제가 뽀삐에게 마치 사람에게 하듯이 말을 건 것과 오냐오냐 예쁨만 받아 대체로 싸가지가 없는 뽀삐가 처음 본 존재에게 배를 까디집었다는 거. 이 2가지 때문에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좋게 보셨습니다. 우리 용석이가 얼마나 귀하고 찬란 아들인데 재벌가에 금지고급하고 붙여놔도 그나마 격이 맞을까 말까한 인물이 바로 우리 용석이라고. 내가 철석같이 믿는지라 웬 근본도 없는 집안의 아가씨하고 결혼하겠다고 하길래 난 우리 용석이가 미친 줄 알았지.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 싶었건만 뽀삐가 반기는 걸 보니까 성정이 나쁜 아가씨는 아닌 것 같네. 뽀삐는 천재 강아지라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중얼거리셨을 때 저는 굳이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저에게 이득 같았죠. 남편은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더니 정말로 그렇게 해주기도 했어요. 워낙 명석한 아들이라 그런지 부모가 그 뜻을 꺾을 의지를 갖지 못하더군요. 시아버지께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시어머니께서는 고작 저 같은 인물을 가장 잘난 자식에게 붙여주는 것이 미치게 아까우신 건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면서도 차마 반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성격이 보통 아니신 분 같았는데 뽀삐 덕분에 제가 시어머니께 안 좋은 소리 안 듣고 결혼할 수 있었던 듯 싶네요. 게다가 제 친정 부모님이 결혼 문제에 이런 방고도 없이 아주 나긋나긋 협조적으로 나오셨던 것도 시어머니께서 볼멘소리 하실 타이밍을 못 찾도록 만들었지요. 친정 부모님이 제 결혼을 너무 환영하셔서 그런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친정 오빠는 새언니 같은 인물과 잘못 결혼해서 머리 아프게 사는데 전 직업 번듯한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친정 부모님이 심란하셨습니다. 몸 건강하게 태어나서 머리도 좋고 직업도 잘 구해 사는 제가
결혼까지 잘해버리면 그건 너무 한쪽에게만 불공평한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친정 부모님께 아무런 기대를 하지 말자고 굳게 다짐해 놓았기에 망정이었지. 안 그랬다면 크게 상처받을 뻔했습니다. 제 결혼에 무조건 찬성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미리 받아놓았던 덕택에 전 잡음 없이 결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친정이 그저 그런 경제적 수준을 지니고 있다는 것과 친정오빠와 새언니가 어처구니 없을 만큼 한심한 인물들이란 것을 두고 시댁 식구들은 은근히 폄하를 했습니다. 옛말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지 마라고 하는 것이 괜한 게 아닌데 너무 천박한 집안과 연을 맺을 것 같아서 그게 영 찜찜하네. 저 들으랍시고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대놓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저 그러게요 하고는 말았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차피 저는 남편과 결혼한 것이지 시어머니와 결혼한 것이 아니니까 큰 상관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죠. 막 결혼한 저에게 사촌 언니가 걱정스러운 투로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결혼하면 무조건 시댁이란 요소가 따라오거든.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제가 직접 체험을 하게 됐죠. 저희 신혼집은 서울 끝자락, 그리고 시댁은 경기도 남부의 한적한 시골 동네였는데 길이 잘나 있어서 멀지 않았어요. 그래도 구태여 발걸음을 자주 하고 싶지 않아서 안 갔습니다. 남편은 그런 걸로 저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요, 안 갔더니 오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자식 부부 신혼집 구경하고 드나드는 재미는 바로 이 시기만 누릴 수 있다고 하시면서 들이닥치셨습니다. 그리고서 신혼집에 사는 저희 부부 외의 식구를 마주치신 것이고요. 전 타고나기를 결코 다정다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제가 시어머니의 애견 뽀삐에게 처음부터 살가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을 끼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취업을 하면서 독립했을 때 전 고양이를 들였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으나 그렇게 되었어요. 회색 털을 지닌 고양이의 이름은 먼지로 지어주었죠. 먼지는 길에서 흔히 보는 그런 길고양이 종이 아니라 소위 품종묘였습니다. 페르시안 친칠라 종이었고 누가 키우다 버려 길을 떠돌던 유기묘였어요. 구조가 됐을 때 추정 나이는 2살이었고요. 전 고양이의 매력에 금세 빠졌습니다. 조용히 이동하고 독립적인 성격을 지녔고 스스로 매일 몸단장을 하는 고양이는 저와 상성이 잘 맞았죠. 저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외로움을 탔어요. 친정 식구들에게 대인 것들이 아예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 저를 먼지는 늘 조용히 위로해 주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가까워졌던 것도 고향이란 요소 덕분이었어요. 남편이 회사 사람 몇 명하고 유기묘 센터에 봉사를 갔었는데 전 그날 마침 주변을 지나고 있었죠. 유기묘 센터가 근방에 있길래 그냥 지나치기 애매해서 고양이 간식을 급히 사다 거기에 두고 가려고 잠시 들렀던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과 딱 마주쳐서 처음 인연이 시작됐던 겁니다. 남편은 고양이를 키우진 않았지만 호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연애하면서 남편도 먼지를 항상 예뻐해줬었고요. 당연히 한 식구로 신혼집에 먼지를 들여 같이 살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질색을 하셨습니다. 아유, 공중에 털 다니는 것 좀 봐라. 게다가 나 왜 아까부터 눈이 이렇게 간지럽니? 아예 눈을 점점 못 뜨겠는데? 어머님, 아무래도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일단은 얼른 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저것부터 치워야지. 당장 방에 가두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왜 엉뚱하게 주객전을 하고 있어?
고양이 따위가 어떻게 시어머니보다 우선일 수가 있니? 방에 가둬봤자 어차피 거실에 고양이 털이 남아있을 거라 눈은 계속 간지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털이 이 지경으로 날리는 짐승하고 같이 살면 애는 어떻게 낳고 키울래? 애 낳으면 그 애가 이 털을 다 먹고 자랄 텐데 건강하겠어? 저희는 아직 임신 계획이 전혀 없어서요. 천천히 신혼을 오래 즐기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 같습니다. 제가 차분히 말씀을 드린다고 해본 것인데 막무가내인 시어머니께는 잘 안 먹혀든 모양이었어요. 알레르기 증상으로 후퇴하신 시어머니께서 다신 방문을 안 하실 거라고 예상했던 것도 저의 오판이었고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을 때 어느 날 퇴근을 해보니까 집에 고양이가 없는 거예요. 먼지는 구석에서 잠을 청할 때가 종종 있었기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도 그때까지 안 나와보는 먼지의 태도는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철렁해서 먼지를 찾았죠. 하지만 집 어디에서도 먼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창문에는 방묘창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어 먼지가 그쪽으로 나갈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남편에게 이걸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어머님이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 아셔? 어?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집 오신다고 하셨을 때 비밀번호 물어보시길래 알려드린 적 있었어. 남편이 떨떠름하게 답했고 전 그때 확신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았죠. 당황한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태연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냉장고 아직 안 열어봤어? 내가 반찬 몇 개 갖다 놨는데? 너희들 먹으라고 내가 정성껏 반찬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고 왔다. 고구마 줄거리 직접 다듬는다고 내가 어제부터 얼마나 애를 썼던지 알아? 엄마, 저희 뭔지 못 보셨어요? 저희가 키우는 고양이요. 집에서 아무 데도 안 보여요. 그 고양이? 글쎄다. 내가 들어갔을 때 거실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난 알레르기가 심하니까 고양이 마주치는 건 엄두가 안 나서 얼른 부엌에만 가서 있다 바로 나왔지. 시어머니께서는 잡아떼셨고 저희는 결국 건물 CCTV를 찾아서 어렵사리 영상을 확인했어요. 그러자 먼지가 건물 입구에서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간은 시어머니께서 오셨던 때와 일치했어요. 영역동물인지라 낯선 풍경에 겁을 집어먹은 모습으로 황급히 후다닥 뜀박질하는 먼지의 모습이 영상에 찍힌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시어머니께 따졌는데 오히려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고양이 알레르기 때문에 난 눈이 시려워서 그것이 현관문 여닫히는 때에 나갔는지 어쨌는지 잘 보지도 못했어. 내가 일부러 현관문 열어 내보낸 것도 아니고 나는 잘 보지도 못했는데 어쩜 날 나쁘게 몰아갈 수가 있니? 내가 정말 서러워서 못 살겠다. 시어머니께서 우는 소리를 하시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더 따지지 못했어요. 거기서 제가 더 날을 세워봤자 돌아오는 이득은 없겠더군요. 이미 남편의 마음이 시어머니께 기운 것이 느껴졌으니까요. 전 시어머니께 다신 비밀번호를 알려드리지 않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받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즉시 바꾸는 것으로 그 사건을 매듭지어야 했습니다. 먼지를 찾는 전단지를 돌리며 애를 써봤지만 결국 소식은 없었어요. 먼지는 품종묘였고 제가 관리를 무척 잘해준 고양이였기 때문에 어떤 동네로 갔든 그곳에서 입양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여기면서 애써 위안 삼았네요. 남편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도치 않은 실수를 저지르고 산다며 시어머니를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전 시어머니를 원망한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저에게 시댁 좀 가라는 소리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못 오게 됐고 자기가 그것에 동의를 해줬으니 대신 제가 시댁에 갔으면 하는 게 남편의 바람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오빠에게서 따스한 가족애를 느껴본 적이 없는 저였기에 혹시나 시댁 식구들과 친해지면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네요. 그런 생각으로 시댁을 가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2번 정도는 다녔던 것 같아요. 가서 딱히 제가 하는 거 없었는데 뽀삐가 유난히 저를 잘 따랐으므로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오는 걸 좋게 보셨습니다. 원래 며느리는 시댁 문지방답게 드나드는 게 도리라 그랬어요. 언니도 더 열심히 좀 해보세요. 어느 날 시누이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아직 미혼이니까 태평하게 희한한 소리 할 수 있는 듯 싶었습니다. 제가 별 대꾸 안 하고 그냥 고개만 꾸벅하고 말았더니 시누이가 투덜거리기를 제가 천박한 친정을 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자꾸 고고한 척을 해서 우습다고 그랬어요. 사람 면전에서 그런 소리를 하다니 싸우자는 말과 뭐가 다른가요? 하지만 저는 용케 속으로 참을 인자를 새기며 참았습니다. 시누이보다 더 개념이 없는 새언니 같은 별종을 전 잘 알고 있기에 시누이 정도의 헛소리는 못 들은 척 넘길 수 있었죠. 개념 상실한 시누이의 언행에 일일이 대꾸를 안 했더니 그게 시누이의 눈엔 무척 얄밉게 보였나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시어머니께 제 뒷담화를 엄청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뻔히 제가 눈치챌 것을 알면서도 저를 흘겨보며 시어머니께 귓속말을 해대던 모습은 유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큰일은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농사일을 거둘 것이 항상 갈 때마다 존재했기에 그것 좀 도와드리자는 취지에서 남편과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시댁 식구들이 남편을 환대하는 반면 저한테는 왔으면 일이나 해라란 식으로 구는 것이 제 입맛을 쓰게 만들었죠. 아주버님이나 형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은근하게 부려먹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2사람은 잘 나가는 남편에게 자격지심을 몰래 갖고 있었는데 남편한텐 차마 못 그러니까 그 아내인 저에게 여태껏 품어온 자격지심을 표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느껴져서 어이가 없었네요. 남편이 주재원을 고민하게 됐을 때 제가 망설임 없이 당장 가라고 해준 건 친정에 이어 시댁도 이제 아무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답이 안 보이는 친정오빠와 새언니 때문에 친정부모님은 손주 육아에 진을 빼시며 자꾸 우는 소리 해대고 계셨고 전 차라리 제 경력이 끊기더라도 남편 따라서 주지원을 나가게 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남편은 주지원 기간을 3년 보고 있었고 일단은 급한 대로 먼저 출국을 하였습니다. 전 회사 생활도 정리를 해야 했고 이런저런 게 남아 있었으므로 몇 달 뒤에 따라가는 것으로 일단은 얘기가 되었어요. 주재원으로 남편이 급하게 떠나버리자 시댁 식구들은 저를 못마땅해 했죠. 특히 시어머니요.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하고 잘났다고 이렇게 운수대통한 것인지? 네 얼굴엔 주재원 남편을 두고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해외에서 떵떵거리며 살 운수가 안 적혀 있건만. 그거 참 희한하구나. 우리 아들 덕분에 넌 로또 맞은 줄이나 알아. 그리고 벌써부터 마음 놓을 필요는 없다. 나도 여차하면 농사 때려치우고 우리 아들 있는 곳에서 해외 생활이나 해볼까 싶거든. 그거 참 정남이 뚝 떨어지게 만드는 발언이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시어머니를 제가 더 이상 좋게 봐드리기 어려워서 심란할 때였어요. 시아버지의 옛 고향 친구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 살고 계신데 단체로 초대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졸지에 시댁 인원들이 전부 미국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일정 그쪽에서 알아서 다 짤 테니까 몸만 오라 그랬다네요. 그 소리에 다들 신났어요. 전 살면서 해외는 신혼여행으로 몰디브를 가본 게 전부였어요. 미국이란 소리 들으니까 솔깃하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신우이가 옷 뭐 챙겨가실 거냐고 물어봐서 저도 같이 간다는 걸 알았고요. 시아버지의 친구분께선 식구들 빠짐없이 다 챙겨오라고 하셨다고 하니 저도 당연히 포함이었나 보더라고요. 전달받은 날짜에 맞춰 회사 휴가를 급하게 냈죠. 그런데 출발일이 다가와도 제 여권 번호를 아무도 안 물어보길래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신우이한테 어떻게 되고 있는 일이냐고 문자를 보냈건만 답장은 시어머니의 전화로 받았습니다. 너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까지 가면 내 새끼는 어떡하니? 네? 설마 뽀삐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남아서 뽀삐를 돌봐야지. 하루 이틀씩 비우는 것도 아니고 뽀삐를 어떻게 혼자 두겠어? 우리 뽀삐는 예민해서 다른 집 가면 잠도 잘 못 자고 울기 때문에 어디 맡기지도 못해. 그러니까 네가 우리 미국 여행하는 동안 뽀삐 좀 잘 돌봐라. 뽀삐를 돌봐달라는 것까진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저를 미국 여행에서 빼신다는 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가 무게 잡으며 그래봤자 뭐 어쩔 거야? 잘난 주전 우리 아들하고 결혼한 것만으로도 너는 인생의 오늘 다 썼는데 내 말에 무슨 불만을 그리 품고 토를 달어. 네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녀도 너는 근본적으로 태생 자체가 우리 집안 사람들하고는 격이 달라. 어디 감히 미국 여행에 끼려고 해? 넌 뽀삐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줄 알아 이거사.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전 조용히 대답해드렸죠. 이미 제 마음은 차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연락해서 이 상황을 다 말했어요. 어떻게 나오나 보고 싶어서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일단 그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내가 미국 여행 실컷 시켜줄게. 그럼 됐지? 지금은 뽀삐 좀 돌봐줘. 누군가는 뽀삐를 봐야 되잖아. 제가 남편에게도 조용히 답했어요. 알겠다고 말이죠. 시댁 식구들은 다 함께 미국 여행을 떠났고 누구 하나 저에게 빈말이나마 같이 못 가서 아쉽단 소리를 안 했습니다. 뽀삐가 저를 잘 따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힘들이지 않고 생각한 바를 실행할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이 귀국했고 시어머니께서는 당연히 뽀삐를 먼저 찾으셨죠. 그리고 금세 깨달으셨을 거예요. 집안 어디에도 뽀삐가 없다는 것을요. 악에 받쳐 저에게 전화를 주셨고 전 태연하게 받았습니다. 네? 뽀삐가 없다니 말도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어제까지 뽀삐를 돌봐주다 왔는데 그 사이 없어졌다고요? 아유, 설마 제가 마지막에 나갈 때 전화를 받느라 현관문을 좀 오래 열어두고 있었는데 그때 밖으로 나간 걸까요? 뭐라고?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장 뽀삐 찾아내. 여기 시골은 멀리 산자락에만 놔도 멧돼지 볼 수 있는데 위험하게 시리 뽀삐를 간수 못하고 집 밖으로 나가게 해? 네가 미쳤구나. 내가 일전에 네 털나니는 고양이 쫓아냈다고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결코 뽀삐를 고의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억울해요. 저는 결백해요. 시어머니께서 오열을 하시느라 통화는 이어지지 못했고 가련한 목소리를 꾸며냈던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먼지를 일부러 시어머니께서 집 밖으로 내모셨던 거였어요.
심증만 있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갚아주기까지 해서 후련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울부짖으며 뽀삐를 찾아 동네를 배회하시다 쓰러지기까지 하셨어요. 시누이가 악다구니를 쓰며 그 소식을 전해왔는데 전 속으로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당한 건 꼭 갚아주는 성격이라서요. 뽀삐는 갑갑한 옷과 신발과 모자와 선글라스가 없는 집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며 행복한 견색 이막을 살기 시작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유기동물 봉사활동에서 만난 동물사랑 지극하고 마음씨가 좋은 친구거든요. 뽀삐를 잘 키워줄 거예요. 아, 물론 이건 알려드리지 않을 예정이니까 언제까지고 애가 타셨으면 좋겠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결코 용서 못하겠다고 하셨으며 그건 제가 며칠 전부터 속으로 원하고 있던 이혼이란 두 글자에 원활하게 다가가는 발판이 되어주었습니다. 남편 같은 인물과 제가 평생을 같이 살아가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정신줄 놓고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진행된 이혼이었으니 제가 해주는 입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모친이 난리를 치니까 그 기세를 못 이기고 이혼 수순을 밟은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전 남편보다 재산을 더 많이 챙겨 이혼했어요. 이득이었죠. 이혼하고 나서 전 당연히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고요. 제 경력을 멋지게 이어갔습니다. 남편이었던 그놈은 뒤늦게 이혼을 후회하면서 다시 저랑 잘해보고 싶다고 자꾸 연락을 해왔으나 제가 끊어냈죠. 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란 교훈을 얻은 뒤로 더 신중하게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채널에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도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 제 인생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서 댓글로 많은 격려와 응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겐 절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정말 친구 이상으로 혈육과 같은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때 처음 그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는 저와 달리 말도 잘하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어리숙하고 숙맥인지라 늘 혼자 다니곤 했지요. 그러다 우연치 않은 기회로 친구와 공을 차게 됐고 자연스레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도 저도 서로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 마음이 더 잘 통했던 걸까요? 전 당시 하고 싶은 건 많은 나이였지만 절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돈 문제로 싸웠고 자식에겐 관심이 없었지요. 그 누구보다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싶었지만 언제나 부모님에게 있어 제 순위는 돈 다음이었습니다. 그게 어린 시절엔 많이 서러웠고 깊은 상처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활발해 보였던 친구 역시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에게 버려져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다 했는데 나이가 차면 이제 곧 나가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구는 저랑 달리 굉장히 밝고 자신감이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대단하게 느껴졌고 닮고 싶은 마음에 더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금방 마음이 잘 맞았고 학교가 끝나면 함께 공을 차며 속 얘기를 털어놓게 되었어요. 친구는 고아라는 서름과 그로 인해 받은 상처들, 전 가난하고 자식에게 관심이 없는 부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저흰 자연스레 서로를 진심으로 위안해 주었고 그렇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대학교는 달랐지만 형제처럼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지냈지요. 대학 생활은 기대와 달리 무척 힘들었습니다. 당시 돈을 벌며 대학에 다니는 게 쉽지 않아 휴학을 밥 먹듯 해야 했습니다. 이러다 언제 졸업을 하게 되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요.
부모님에게 등록금을 대줄 수 없겠냐고 부탁도 드려봤지만 아버진 그럼 대학을 다니지 말라고 하셨고 어머닌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조용히 눈물만 흘리실 뿐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제 사정을 누구한테 들었는지 어느 날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 와선 검은 봉지 하나를 건네었습니다. 이게 뭐야? 함 열어봐라. 친구의 말에 뭔가 싶어 열어보니 그 안엔 두둑한 돈다발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놀라 친구를 바라보자 친구가 대수롭지 않은 목소리로 등록금에 쓰라 하더군요. 전 너무 당황해서 서둘러 친구의 손에 다시 봉지를 안겼습니다. 친구는 늘 제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업을 갖길 바랬고 너만큼은 성공하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자기는 머리가 나빠 어차피 글렀으니 너만큼은 그러라고요. 그 돈은 친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제게 보내는 응원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덕분에 전 친구가 준 돈으로 무사히 대학을 마쳤고 좋은 회사에 자리 잡아 차근차근 돈을 벌어나갈 수 있었어요. 친구 역시 말솜씨가 좋고 장사 수완이 좋았던 터라 무리 없이 자리 잡았고요. 그렇게 저희들은 세월이 지나도 언제든 서로가 생각나면 소주 한잔하는 30년 지기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친구의 와이프에 관한 문제였어요. 재수 씨는 과거 제가 알던 고향 후배의 동생이었는데 친구가 그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딘가 좀 찝찝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수 씨 주변에 남자가 참 많았고 제 친구와 연애를 할 때도 몇 번 바람 피운 걸 걸린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심지어 재수 씨는 결혼 후에도 그 바람기를 버리지 못했어요. 친구는 재수 씨가 그럴 때마다 못 살겠다며 속상해했고 전 옆에서 그런 친구를 보며 한숨을 지었습니다. 제가 뭐라도 도와주고 싶지만 부부관계 문제인지라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아닌 터라 답답했죠. 어느 날은 제가 술에 취해 친구에게 헤어지면 안 되냐 물으니 친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민호는 어쩌고? 한 살밖에 안 된 애를 엄마 없이 키우게 하란 말이야? 아이, 그렇다고 재수 씨가 엄마 노릇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 아무리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여자라도 엄마는 엄마야. 내 욕심 때문에 민호한테 엄마 자리 뺏을 수 없어. 네, 친구는 아들 때문에 더 이혼할 수 없다 했습니다. 친구가 그리 단호하게 나오니 저도 속은 탔지만 뭐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설마 하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구의 목소린 너무나 다급해 보였고 무슨 일이라도 생긴 듯이 보여서 저도 덩달아 긴장이 됐어요. 큰일 났다. 집사람이 집에 없어. 분명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했는데 와보니까 옷도 하나 없고 짐 가방만 있어. 알고 보니 재수 씨가 몇 달 전부터 친구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안 한다고 버티고 있으니 아들을 두곤 다른 남자와 집을 나간 것이었어요. 무책임하게 도망을 선택한 것이었죠. 이제 겨우 3살 된 아이를 두고 나간 이 상황에 친구는 너무나 절망했고 온 동네방네 수소문을 해 재수 씨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먹고 도망간 여자를 찾을 길은 없었지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 정말 삼재라도 낀 건지 친구의 가게 옆에 더 큰 과일 가게가 생기면서 손님들이 그쪽 가게로 몰려가기 시작했고 친구의 가게 매출이 급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는 모아놓은 돈을 더 털어가며 어떻게든 버텨내려 했지만 가게는 파도 휩쓸리는 것 마냥 기울어져 갔고 금방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나서 도와주기도 했건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일자리가 없어지자 친구는 아들과 함께 단둘이
방에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전 친구의 그런 처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 옆에서 물질적으로 지원해주면서까지 친구가 어떻게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릴 만큼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약해져 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 인생을 놓은 듯 매일 술에 쩔어 살았고 제 연락도 받지 않았고 직장을 빼고 친구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기도 했지만 안에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늘 밝고 당당했던 친구가 이대로 정말 일어서지 못할까봐 영영 회복하지 못할까봐 너무나 두려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제 두려움은 더 끔찍한 형태로 나타나고 말았어요. 친구의 비보였어요. 술에 취해 무단 횡단을 하던 친구가 그만 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것이었어요. 그때 장례식장에서 친구의 남겨진 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해맑은 눈으로 아버지가 죽은 줄 모르고 동그란 눈을 껌뻑거리고 있는데 보는 내내 가슴이 너무 저리더라고요. 더군다나 친구의 아들을 걷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전 장례가 끝나고 친구의 아들을 일단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자 아내가 제게 와선 조심스레 이제 아이를 고아원에 맡겨야 하지 않겠냐 제안했습니다. 이제 민호를 돌려보낼 때가 되었다고요. 그러나 저는 아내의 말에 선뜻 그러겠다고 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론 그래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고아로 살면서 겪은 온갖 서름들을 겪으며 살았던 친구를 생각하면 민호를 고아원에 맡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에 있는 친구가 이거라면 너무나 가슴 아파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아내에게 입양을 요구하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와 이혼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저조차도 아내에게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전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제 진심을 전달했어요. 역시나 아내는 칼같이 안 된다며 반대를 해왔어요. 당신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나는 절대 안 돼. 아니 못해. 더 이상 이 얘긴 꺼내지도 마. 아낸 끝내 제 설득에도 마음에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이게 아내에게 힘든 결정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가정을 위해서라도 민호를 포기해야 하나 생각이 들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호를 앉혀놓고 친구와 찍은 앨범을 보고 있는데 친구가 제게 준 돈이 생각나더군요.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그 두툼한 돈봉투 말입니다. 저는 그 돈봉투가 생각나서 그만 앨범 앞에서 민호를 두고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고 과일을 전해주러 온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키우면 안 되겠어? 정말 당신에게 무리한 부탁인 거 알지만 나 저대로 저 어린 걸 고아원에 둘 수가 없어. 살아생전 내가 재석이에게 받은 도움이 많아. 재석이가 나한테 준 돈이 아니었으면 대학도 가지 못했을 거야. 남의 자식 키우는 거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어.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건 동정이나 연민으로 하는 결정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나중에 재석이를 볼 면목이 없어 그래. 제 말에 아내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곤 생각해보겠다며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너무나 고맙게도 아내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나도 민호의 처지가 안 되었으니 입양해. 대신 우리 지안이한테 소홀해지면 안 돼. 전 지안이도 당연히 내 자식인데 그러겠다고 약속했고 제 손을 들어준 아내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희는 입양 절차에 들어갔어요. 법적인 절차가 까다롭긴 했습니다만 철저히 알아보고 준비한 끝에 저는 민호를 제 호적안으로 들여올 수 있었고
민호가 제 아이가 된 날, 저희는 민호를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가족끼리 조촐하게 여는 파티라 아내와 저 아이들끼리만 함께 하려 했지요. 그런데 아내가 장모님께서도 오신다고 하더군요. 전 장모님이 여기까지 온다는 사실에 은근히 놀랐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민호를 입양한 걸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고, 민호를 입양하기 전에도 그 문제로 장모님과 말다툼이 있었거든요. 평소 장모님과 사이가 좋았던 저도 장모님과 다투고 난 후 마음이 좋지 않았던 터라 이왕 이렇게 자리가 마련된 거 이 자리를 통해서 그간 쌓인 감정 문제를 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장모님은 민호를 보다 한숨 소리를 내뱉으며 앉으시더니 애들을 방으로 들여보내라고 하곤 제게 민호의 친모에 대해 갑자기 캐물으시더군요. 아이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야 한다면서요. 저는 저랑 가장 절친했던 친구이며 정말 성실했던 친구라 말했고, 친모는 바람을 피우고 민호를 두고 도망갔다고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장모님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지셨고,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면서 두통약이 있냐 물으셨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안 아프게 생겼니?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저런 애를 유전이란 것도 무시 못하는데 말이야. 장모님, 아니 장서방, 자네 화나게 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부모 뱃속에서 낳아야 애도 잘 크는 거야. 내가 괜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말이야. 장모님의 발언은 그야말로 너무나 무례하셨습니다. 친모가 별로란 이유로 민호까지 그런 애 취급한다는 건 정말이지 비상식적이었어요. 제 친구의 아들이자 이제 제 아들이 된 민호를 대놓고 그렇게 폄하한다는 것도 기분이 상했고요. 저는 제 의견을 명확히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장모님, 지금은 당장 받아들이시기 힘드시겠지만 이 아이도 장모님 손자예요. 조금씩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해요. 이미 어린 나이에 어려운 일을 겪은 아이예요. 저희가 어른으로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게 도리 아닌가요? 이제 민호는 제 아들이니까 장모님께서도 지안이랑 똑같이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장서방, 아니 어떻게 이 애가 내 손자인가? 말은 바로 해야지. 내 딸이 낳은 애도 아닌데 손자는 무슨. 솔직히 난 지금도 내 딸이 자네 의견 따라준 게 너무 속상해. 다른 장모라면 아마 기를 쓰고서라도 말렸을 거야. 나 정도 품성되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아유, 나 가겠네. 기분 좋게 왔더만 다 잡쳐서 가네. 배웅은 됐어. 그 길로 장모님은 벌컥 화를 내시며 나가버리셨어요. 아내는 엄마를 부르면 따라 나갔다가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죠. 전 그저 멍하니 두 여자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이 가자마자 제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면서 저를 지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 당연히 아직 못 받아들이시는 게 당연하지. 앞으로 엄마한테 돌이니 뭐니 아까 같은 말 하지 마. 엄마가 그걸 모르겠어? 생판 처음 보는 애 데려왔는데 어떻게 손주라고 받아들여? 당신도 아까 장모님 말 들었잖아. 우리 민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엄마 말이 거칠어서 그렇지. 매일 그래도 사이 챙긴답시고 계절마다 당신 보약해주고 챙겨준 사람이야. 아무튼 엄마한테 더 이상 민호 가지고 뭐라 하지 마. 아낸 대화를 혼자 마무리 짓더니 그렇게 쌩하니 지안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아내에게나 장모님에게나 섭섭하고 속이 상했지만 시간이 가면 차츰 해결된 문제라 여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은 모두가 처음이니 그렇다고요. 민호는 엄마의 품이 그리웠는지 새끼 오리처럼 아내 참 잘 따랐어요.
아내가 어디를 가도 졸졸 따라다녔고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가끔은 애교를 부리기도 했죠. 하지만 나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가득했어요. 전 그것도 못마땅했지만 대신 제가 민호에게 부족한 사랑을 듬뿍 주며 잘 해주자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민호는 제가 직장에서 돌아와 집에 올 때쯤이면 현관문에서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벌떡 일어서서 제품에 안기곤 했는데 그럴 때면 전 민호를 데리고 밖에 나가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사주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었어요. 지안이와는 달리 민호에게 그걸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민호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다 종종 제 아내와 있었던 일을 말했고 엄마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는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전 그 얘기를 들으면 속상해서 아내에게 따지려다 아직 어색해서 그런 거라 위로하며 가까스로 참기를 반복했죠. 허나 역시 저도 사람인지라 폭발을 하게 되더군요. 그날은 평범한 날들 중 하나였습니다. 아내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고 전 거실에서 지친 눈을 껌뻑이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엌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보니 아내의 손에 피가 낭자하더군요. 못 살다가 베었어. 괜찮아? 휴지 가져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봐. 제가 휴지를 가지러 간 사이 지안이와 민호가 아내에게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지안이는 눈물이 글썽해서 엄마를 꼭 껴안았고 민호 역시 그런 지안이를 보다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순간적으로 민호를 확 밀쳐내더라고요. 전 휴지를 들고 오다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고 아내도 자기가 모르게 한 행동인지 곧바로 민호에게 미안해하는 얼굴로 뒤바뀌었어요. 하지만 전 그런 아내의 행동을 보곤 실망을 감출 수 없었고 아내를 방으로 데려가 크게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직 애잖아. 당신 어른 맞아?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나도 노력하고 있다고. 뭘 노력하는데? 어떻게 했는데? 민호가 나한테 뭘 하는지 알아? 당신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대. 저 나이에 엄마가 날 싫어한다는 감정을 느끼고 자라면 나중에 아이 마음이 어떻게 망가질 줄 알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야 대체? 나 좀 몰아붙이지 좀 마. 냅두라고. 아낸 제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전 집에 혼자 남아 아이들을 보살펴야 했습니다. 저와 아내의 사이는 그렇게 멀어져만 갔습니다. 다행히 제가 아내의 친정으로 가 아내에게 사과하고 아내의 마음이 풀려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민호는 여전히 그 누구에게든 불청객이었어요. 특히 아내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땐 더욱 그랬습니다. 장모님의 생일날이 바로 민호에 대한 냉대를 여실없이 보여준 날이었죠. 장모님의 생일은 늘 집에서 치르는 터라 장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오시곤 했습니다. 아낸 장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렸고 아이들은 할머니 본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은지 선물을 준비하더군요. 저녁 시간쯤 장모님이 도착하자 저희는 함께 식사를 했고 케이크 촛불을 켰습니다. 그 다음은 손주들이 할머니에게 선물을 주는 시간이었어요. 지안인 할머니를 위해 연습했던 리코더를 열심히 불곤 할머니의 가슴팍에 분홍색 종이꽃을 달아주었습니다. 장모님은 지안이의 꽃을 보며 우리 손주 예쁘기도 하지 하며 지안이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민호 역시 자기 차례가 되자 주춤거리며 장모님에게 다가가선 준비한 노란색 종이꽃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의 얼굴은 지안이가 꽃을 주었을 때와 달리 표정이 떨떠름했고 원하지 않는 종이꽃을 받는다는 듯 그것을 주머니 속에 넣어버렸어요. 그 반응은 아이라도 금방 눈치챌 수 있었어요.
민호는 금방 울상이 되어버렸고 아내도 이 상황을 어색해했습니다. 저 역시 표정 관리가 되지 않자 중간에 담배를 태우러 나와버렸죠. 그런데 제가 밖에 나와 혼자 있으니 민호가 제게 걸어왔습니다. 제가 다가가 민호를 안아주자 그제야 민호는 제게 감정을 표현했어요. 아빠, 할머니가 내 선물을 싫어하는 것 같아. 아니야, 그럴 리가. 할머니가 아주 좋아하시는 거야. 할머니가 표현을 못 하시는 분이어서 그래. 정말? 근데 지아 누나 건 되게 좋아했어. 나도 똑같은 꽃인데. 똑같은 꽃이란 단어가 제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어요. 전 그날 밤 잠든 민호의 얼굴을 보며 오랜만에 떠나버린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처음에 민호를 입양하면서 분명 하늘에 있는 친구도 좋아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며 마음속 짐이 덜어지는 기분이 들었는데 지금은 의문이 들더라고요. 괜히 민호를 책임져서 이 어린아이에게 상처만 주는 건 아닌가 하고요. 친구가 과연 이 상황을 기뻐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참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민호는 너무나 씩씩했어요.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턴 혼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속 한번 썩이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어렸을 때야 조금 소심하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지만 클수록 어디서든 잘 적응하는 아이가 되었고 말재간으로 분위기를 재미있게 만들 줄도 알았어요. 보면 볼수록 친구를 닮아가고 있었지요. 민호의 이런 듬직한 면은 아내의 마음도 점점 열리게 했어요. 아내는 민호를 자주 칭찬해 주었고 민호에게 아들이란 호칭을 자연스레 쓰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민호를 이렇게 가까이 여기게 된 데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지요. 제가 출장을 가 있었을 때였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군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내의 힘겨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 몸이 너무 아파. 걸을 수가 없어. 많이 아파? 못 걷겠으면 119에 신고해. 얼른. 했는데 오지를 않아. 어떡하지 나? 죽을 것 같아. 전화기로만 들어도 아내의 상태는 너무나 심각해 보였어요. 전 지방에 있어 당장 움직일 수가 없었기에 지안이나 민호가 어디 있는지부터 물었어요. 그런데 둘 다 학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사이 갑자기 아내의 전화가 뚝 끊겼고 그 후 연락이 되지 않더군요. 전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회의가 끝나곤 곧바로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 민호가 침착하게 아내를 돌봐주고 있더라고요. 아빠, 엄마는 괜찮으세요? 열이 내려가고 계세요. 민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민호가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 서둘러 업어 가까운 병원으로 갔고 다행히 너무 늦은 시간에 도착한 게 아닌지라 아낸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아내는 뭐랄까 어딘지 민호를 대하는 태도에 좀 더 진심이 묻어나왔습니다. 민호에게 고마움을 느껴서 그런지 민호를 보는 눈빛부터가 달라졌습니다. 학교에 다녀오면 민호가 좋아하는 요리로 민호를 반겨주었고 민호의 생일날엔 손수 편지를 써서 전해주기도 했어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잔소리도 하고 단호하게 컴퓨터 게임도 못하게 하는 등 엄마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아내의 변화에 제일 기쁜 건 역시 저였습니다. 허나 전 그때만 해도 아내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진 모르고 있었어요. 그걸 알게 된 건 민호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날이었죠. 꽃다발을 들고 민호와 사진을 찍는데 아내가 갑자기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족 사진? 웬 가족 사진? 어렸을 때 찍은 이후로 우리 한 장도 없잖아. 넓은 집안에
사진 한 장 없으니 허전해 죽겠어. 오늘 찍으러 가면 안 돼? 근처에 사진관 하나 생겼던데. 좋아요, 엄마. 찍으러 가요. 재밌을 것 같아. 아이들은 사진을 찍는다니 의외로 좋아라 했습니다. 저도 가족 사진을 찍는 게 오랜만이라 기대가 되었고요. 저희는 아들의 졸업식이 끝나고 다 같이 옷을 차려입곤 근처 사진관으로 갔어요. 아내가 미리 예약을 해둔 터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 아이들도 저도 아내도 오랜만에 가족 사진이라 그런지 사진을 찍는 내내 설레어하며 그 시간을 충분히 즐기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기분이 많이 좋았는지 끝나고 외식까지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일이 바빠 아이들과 시간을 자주 못 보내던 터라 애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할 겸 근처 비싼 식당에 가서 오랜만에 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사진처럼 외식 역시 오랜만이라 그런지 밥을 먹는 내내 즐거운 대화가 끊이지 않았고 주변을 둘러봐도 저희 가족이 제일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참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아내는 식사가 끝나고 난 후 아이들을 먼저 집에 보냈더니 단둘이 차를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차가 나오자 아내의 눈빛이 조금 진지해지더니 갑자기 민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였어요. 사실 나 전번에 민호한테 엄마가 그간 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 근데 민호가 그러더라고. 다 이해한다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그 말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내가 그 어린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너무 미안하고 후회가 되더라고. 실은 나도 노력한다고 했는데 내 아들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 말로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마음으론 지안이만큼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 아내가 민호와 그런 대화를 나눴을 거라곤 생각지 못했는데 아낸 나름대로 상당히 민호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전 그런 아내가 안쓰러워져서 아내를 이해한다며 손을 잡아주었지만 아내는 여전히 우울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민호한테 죄인 같아 여보. 민호가 나 마음속으로 싫어하면 어쩌지? 겉으로 웃긴 하는데 애들 속 다 모르잖아 우리. 그럴 리 없어. 민호는 이미 당신 충분히 사랑하고 있고 나한텐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라고 해. 정말? 정말이야? 민호가 나한테 저번에 직접 말했어. 아낸 제 말에 안심이 되었는지 그제야 펑펑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런 아내를 꼭 껴안아주며 그간 노력한 걸 알아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눈물에 저도 괜스레 그간 살아온 시간이 생각나 그날은 주책맞게 눈물까지 나려 했네요. 어찌됐든 그렇게 저와 아는 완전히 화해한 채로 집에 들어가선 포근한 잠에 취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이후로 참 잘 자라주었고 지안이를 잘 챙기는 오빠 노릇도 당찬 아들 노릇도 톡톡히 해냈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자식 걱정에 눈물 마를 날이 없다 하는데 저흰 자식들 덕분에 웃을 날이 너무 많아서 자식 복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네요. 그런데 민호가 20살이 되자 갑자기 집을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갑자기 왜 독립이야? 아이, 엄마 아빠한테 섭섭한 거 있어?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저 학교도 집에서 통학하기 무리고 20살도 되었으니까 월세랑 용돈 정도는 제가 이제 책임지며 살아보고 싶어요. 그동안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나가 살면 다 돈이고 힘들어. 그냥 여기에 있으면 안 돼? 엄마 민호랑 떨어져 살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전화 많이 할게요. 너무 섭섭해 마세요. 민호가 독립한다는 소식에 아낸 진심으로 섭섭해했습니다. 저 역시 뭔가 민호가 이 집을 떠나 산다 생각하니 어린 새가 처음으로 둥지를 떠나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아른해졌습니다. 허나 민호는 항상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아이였습니다. 제 생각보다 더 과감하고 행동력이 있는 아이였어요. 금방 대학 근처 원룸방을 알아보더니 저렴한 월세방을 얻어 독립을 했고 대학에 다니다 잠시 휴학을 하더니 그 이후 워킹 홀리데이를 해보고 싶다며 머나먼 호주로 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저희야 부모이니 아들이 그런 먼 곳에 가 혹시나 험한 일을 당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민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릇이 큰 아이였어요. 마치 제 친구처럼요. 호주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고단한 기색 한번 비추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좋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돌아온 날 저희를 데리고 나가 돈을 많이 벌었다며 백화점에서 옷을 한 번씩 맞춰주고 맛있는 외식까지 시켜주더라고요. 민호는 한번 외국에 나가더니 대학 졸업장은 필요 없을 것 같다며 외국에서 계속 일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기보다 돈이 잘 벌리고 더 배울 게 많다고요. 처음에 전화 안 해나 무척 뜯어 말렸어요. 다른 곳은 몰라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선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다고. 똑똑한 놈이 왜 그런 선택을 하냐고요. 하지만 민호는 더 넓은 세계를 봐서 그런지 더 많이 배워 돌아오겠다며 대학을 자퇴하곤 외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는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지 민호가 떠나는 날까지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했지만 전 민호를 믿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내 아들이니 친구 아들이니 어디 가서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민호는 어딜 가도 잘 견뎌내는 아이였습니다. 그 사이 저와 아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차니 회사에 남아있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노후를 위해서라도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해볼까 알아보던 찰나 밀키트 사업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초반 자본이 별로 들어가지 않고 요리하기 힘들 만큼 바쁜 지금 시대에 꼭 맞는 사업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옆에서 아내도 보더니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격려했고 저는 분명 수익이 있을 사업이란 확신이 들어 이 사업의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긁어 모아 밀키트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미래의 풍요로울 생활이 눈앞에 펼쳐졌고 정말 잘 되면 딸아이와 아들놈에게 작은 집이라도 한 채씩 해줘야겠다는 낙관적인 생각도 들었지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저와 함께 동업을 하기로 했던 형님이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형님에게 제 돈이 다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더 구할 수도 없었던 형편인지라 형님을 찾기 위해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지인들에게 연락해 수소문을 해봤지만 이미 튄 놈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퇴직금까지 털어넣어 시작한 사업인데 이렇게 휴지 조각이 되니 정말이지 자괴감이 들고 절망스러웠어요. 몇 번 알지도 못하는 형님을 믿고 같이 하기로 한 제 자신이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었고 아내를 볼 면목도 없었어요. 정말 솔독이라도 빠져서 현실을 잊고 싶을 만큼 괴롭더라고요. 그때 장인어른께선 제 사정을 알고 아내를 통해 돈을 건네셨습니다. 건물을 팔고 남은 돈이라며 부담 없이 쓰라 하시면서요. 사정이 좋지 않은 장인어른께서 어렵게 마련한 돈이라는 걸 알아 받기 민망하고 부끄러웠지만 일단 이 돈이라도 받지 않으면 도저히 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어요. 전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았고 대신 어떻게든
사업을 성공시키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시 시작한 오프라인 밀키트 사업은 제 연구가 부족했던 건지 모든 걸 너무 섣부르게 결정한 탓인지 첫 달에야 고객들의 호기심으로 매출이 좋았지만 점점 매출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손님들은 매장에 오지 않았고 매출은 점점 적자가 되어갔습니다. 희망으로 시작했지만 모래성처럼 너무나 빠르게 허물어져 버린 이 상황이 저도 아내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결국 무슨 수를 쓰지도 못하고 허둥지둥 빚만 가득 떠안은 채 밀키트 사업을 접게 되었죠. 모든 걸 쏟아부은 사업이 망하자 그날부터 저는 방에 들어가 술만 먹고 사는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술에 취하면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었으니 입에서 술을 놓지 못했어요. 아내도 딸도 이런 제 모습을 너무 답답해하는 게 눈에 보였지만 저는 그때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제 자신에 대한 비관으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아빠로서 부끄럽지도 않어? 빚이야 갚으면 되는 거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술만 먹으면 대체 뭐가 달라지는데? 그래, 네 말이 맞아. 근데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냥 당신도 친정에 가 있어. 아낸 속상하다며 제 앞에서 펑펑 울더니 다음날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빈집엔 침묵만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침묵을 견디기 힘들어 그저 술을 먹고 제 처지를 비관하고 제게 사기를 친 형님을 죽어라 원망했지요. 스스로 너무나 나약한 모습이라는 걸 알면서도 당장 빚이 생기고 스티슨 실패를 경험해보니 이 절망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졸린 눈으로 액정 확인하니 민호였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이제 공항이에요. 오늘 한 6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봐요. 핸드폰에 민호의 음성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어요. 폐인처럼 사느라 민호가 오는 날인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였죠. 문득 기분이 더 울적해지면서 지금 이 모습으론 아들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전 이불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비밀번호 소리가 들리더니 민호와 아내의 말소리가 들렸고 민호가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아내에게 대충 사정을 들었는지 제 꼴을 보고도 한동안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침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 아들놈을 볼 낯도 없고 이런 제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여 고개를 떨구었죠. 그때 민호가 갑자기 통장 하나를 제게 꺼내놓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 돈으로 집 사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쓰게 되네요. 어차피 집값이 너무 올라서 사드릴 수도 없어요. 민호는 너스를 떨며 웃었어요. 그때 전 퍼뜩 술이 깨는 걸 느꼈어요. 민호야, 2억 정도예요. 저 키워주시는 애 이렇게라도 갚고 싶어요. 네가 힘들게 번 돈일 텐데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겠니? 나는 못 받는다. 아버지가 고아가 될 뻔한 저 걷어주시고 키워주신 덕분에 전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아마 제가 고아가 되었다면 저 지금 제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 이건 부디 제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전 아들이 타지에서 힘들게 모은 돈이라는 걸 알기에 받을 수 없다고 손살을 쳤지만 끝내 민호는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전 그만 눈물이 나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마치 친구가 제게 통장을 건넸을 때처럼 민호는 못난 부모를 보며 환히 웃어주고 있었고
같이 일어서자고 저를 다독이고 있었지요. 민호의 다독임을 들으며 전 그간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고 그날 처음으로 술이란 독에 섞여 정신을 차릴 수 있었네요. 그렇게 저는 민호의 돈으로 빚을 청산하고 술에 절어있던 인생에서 벗어나 드디어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함께 창업을 시작했는데 바로 파스타 식당이었습니다. 아들은 해외 식당에서 일하면서 쌓은 지식들로 파스타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가게의 경영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 그저 옆에서 열심히 아들을 보조하고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아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해나갔지요. 주변에 이미 자리를 잡은 파스타 식당들이 있어서 처음엔 조금 매출이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자 손님들은 민호가 만든 음식 맛을 알아보고 차츰차츰 저희 집 쪽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저희 식당은 이제 줄을 서지 않으면 못 먹는 집이 되었고 지안이까지 매달려 이를 도와야 할 정도로 대박이 났습니다. 참 요즘은 이런 과분한 행복을 맛보면서 얼마나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인지 깨닫곤 합니다. 만약 제가 그때 민호를 거두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런 행복도 안정도 누릴 수 없었겠죠. 이제야 깨닫게 되었지만 민호는 마치 친구놈이 그동안 고생했다며 제게 보낸 선물이더군요. 오늘은 그런 고마운 친구놈을 생각하며 아들과 술 한 잔을 기울이고 싶네요. 저도 언젠가 친구가 있을 곳으로 가겠지만 그때가 되면 이번엔 제가 친구를 안아주며 민호를 보내주어 내게 보내주어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안부를 전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글 마치겠습니다.